노무현은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저는 노무현 당시 그것도 대통령 선거 2달 남았고 권력 넘겨주는 거 불과 4개월 전인데. 그래서 이것은 저는 느낌이 노무현 대통령이 떠밀려서 평양으로 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물론 노무현 대통령은 그분을 이해해주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면은 무슨 정교한 이념을 가진 좌파는 아니에요.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감정적 좌파예요. 자기 그 부인의 뭐 장인의 역할이나 뭐 이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데 그 주변에 있었던 청와대 주변에 또는 이 권력의 핵심부에 있었던 이 386이라고 할까 상당히 극좌적인 성향의 참모들 속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참모들과 노무현 대통령을 연결하는 거기에 접점에 문재인 씨가 있었다. 비서실장으로서. 그래서 당시에 안보 참모로서 일했던 사람들이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노무현 대통령한테 한미관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직언을 하면은 아주 쉽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또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 주변 참모들이 와가지고 설득을 하고 해가지고 자꾸 왼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 근데 2006년 10월 9일 날 북한이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때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이제는 우리가 과거 정책을 계속 할 수 없다 하고 상당히 강경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 말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뭐 금강산 관광은 계속하고 달라진 그것도 아마 주변에서 측근들이 와가지고 노무현 씨를 말린 것 같아요. 물론 바깥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또 햇볕 정책은 유지돼야 된다고 해가지고 계속 경고, 압력을 넣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노무현 둘러싸고 있는 이 좌경적, 거의 극좌적 성향의 참모들이 이제는 이명박 대통령 쪽으로, 이명박 후보 쪽으로 정권이 넘어가는 게 확실하니까 이제는 쐐기를 박자. 하나의 도구로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을 한테 이야기가 근사하게 했겠죠. 이거 민족적 사업을 임기 전에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사실은 쐐기를 박는다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제가 느낀 거는 지금 우리나라의 노무현 당시 대통령을 포함해서 광범위한 형태의 종북 내지는 종북 외곽 세력들이 북한이 망해서는 안 되겠다. 첫째. 북한을 살려놔야 되겠다. 또 북한이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그렇죠. 김정일이가 망하면 안 되겠다. 그렇죠. 네. 뭐 말하자면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수십조 원이 투입되는 어마어마한 경협을 그렇죠. 약속하고 왔거든요. 그렇죠. 어떻든 김정일을 살려야 된다. 북한 정부를 살려놔야 된다고 하는 기본적인 선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제일 큰 문제는 통일에 대한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죠? 이게 대한민국 수호 세력이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만 그 사람들은 뭐 우파라고 불러도 좋고 보수라고 불러도 좋은데 이 사람들은 우리는 기회가 있으면은 반드시 북한을 통일을 해가지고 북한 지역까지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어가지고 헌법 1조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는 것을 실현하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두고 있으니까 그 헌법 제4조에 적혀 있듯이 평화적 자유통일을 우리는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명령하는 방향이에요. 그런데 김대중 세력, 노무현 세력 이 사람들은 북한 정권의 온존, 북한 정권을 유지해야 된다. 북한 정권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무슨 방법이 있느냐? 그래도 통일이라는 말은 거둘 수가 없으니까 북한에서 내놓은 1국가 2체제 연방제 통일 방안 그걸 받아들인 거죠. 연방제 통일을 받아들이면은 북한은
북한 사회주의 독재를 그대로 유지하고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위에다가 요게 문제죠. 그 유지하는 건 지금도 그걸 유지하는데 여기다가 또 통일 반대 세력이라는 이야기는 듣기 싫으니까 예. 그 위에다가 통일 국가를 걸자는 거예요. 그게 고려민주 연방공화국이다. 아니 세상에 체제가 다르고 이념이 다른데 어떻게 통일되느냐. 그런데 통일했다고 하자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기본적인 사기극이 나오는데 북한은 그러나 옛날부터 연방제를 주장할 때부터 이것은 북한은 생각이 달라요. 연방제 주장하는 것은 그냥 분당 고착하자는 게 아니라 적화통일하자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북한의 속셈을 제일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노동당 규약이에요. 북한은 헌법은 그건 아주 아무것도 아니고 헌법 위에 노동당 규약이 있고 지금 뭐 연방제 이거는 북한 사람들은 연방제 모릅니다. 탈북자들한테 연방제 들어본 적 있느냐면 모른다고요. 이 연방제는 뭐냐? 대남용이에요. 대남용. 예.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오로지 아는 것은 노동당 규약. 노동당 규약은 뭐냐? 북한 조선 노동당의 목표는 전국의 그러니까 한반도 전체의 사회주의화다. 전 사회의 주체 사상화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 밑에 하나의 전술적 사회 차원에서 속임수로서 존재하는 게 연방제고 그것은 일민족, 일국가, 이체제라고 해가지고 대한민국과 북한이 하나의 지방정부로 내려앉고 내정만 하고 그 위에 통일정부가 하나 생겨가 요게 군사 외교를 담당한다. 그건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썩은 정권이. 문제는 요것을 제안하면서 여기에 이제 단계를 거는 거죠. 뭐냐. 우리 연방제 하는 마당에 주한미군 왜 있어야 되느냐. 한미동맹 필요 없다.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요것을 주장하기 위한 결국 한미동맹을 해체하기 위한 걸로 연방제를 주장하는데 이 연방제를 6.15선언 제2항에 받아버렸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김대중의 햇볕 정책 이후에 말하자면 지금 아주 그 악성의 햇볕 정책이라는 말은 아주 레토릭으로서는 그럴듯했어요. 뭐 햇볕을 가지고 외투를 벗긴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아주 레토릭이 그럴싸했는데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사실상 포기하고 5029 개념 계획을 작전 계획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저지하고 또는 소위 우방에 대한 어떤 적대감이 오히려 1번이라고 자랑할 정도가 되고 북한 정권에 수십조 원을 퍼주기로 한 것을 보면 왜 그랬을까요? 북한에 어떤 빚이 있었을까요? 개인적으로 종북들이 일반적으로 가는 노무현 그 자신은 뭐 약점이 잡혔다든지 하는 관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 노무현 세력을 둘러싸고 있는 그 세력이 지금 나는 문재인 씨를 둘러싸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 아주 활동성이 강한 나이는 지금 한 40대 정도의 이 세력 그걸 우리가 뭐 386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예. 386 하면은 뭐 흔히 주사파라고 하면은 이게 무슨 철학파도 아니고 주체사상 쉽게 말하면 김일성 숭배자들 아닙니까? 그런 사상이 기본적으로 젊었을 때 머리에 들어온 이 세력이 하나의 코어 그룹이 되는데 이 세력도 참 북한이 무너지면 자기들의 정치적 입지나 그동안의 논리 전체가 함몰되므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북한도 살려놔야 된다. 그런 심리적 구조가 있겠죠. 하는 심리적 구조가 있겠죠. 근데 이 세력은 아주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난감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의 이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혜택을 받으면서 사는데 머리는 그런 젊었을 때 주체사상 같은 이런 세례를 받아놓으니까 이 몸과 정신이 분리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이 관념의 유의를 계속 끝없이 펼쳐야 되는데 그게 뭐 학자면은 국가에 주는 손실이 별로 없을 텐데 이게 정권을 잡아버리면 그게 정책화된다는 겁니다. 그 정책화라는 게 바로 14선 같은 또는 이 노무현, 김정일 대화와 같은 걸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노무현, 김정일 대화록을 공개하도록 요구할 것, 그죠? 그렇죠. 우리 요구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문제는 뭐 저는 이게 대선 전에 나와야 된다고 봐요. 예. 그렇게 해야 국민들이
판단하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노무현, 김정일의 그 희한한 대화에 기초한 14선언을 막 간단하게 요약하면 북한 핵은 용인한다, NLL은 포기한다, 북한의 수십조의 일방적 지원을 한다,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그것은 북한에 대한 내정 간섭이므로 우리 더 이상 주장하지 않는다는 이 14선언을 개성하고 실천하려는 세력을 이번 대선에서 선택할 거냐,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세력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우리야 다 안다고 보고 우리 정 실장도 다 아시는 분인데, 문제는 일반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대화록은, 또 그 대화록 안에 무슨 군사 비밀도 없어요. 비밀로 분류해야 될 하등 이유가 없어요. 약간 보신 것 같습니다. 난 보진 않았습니다. 보진 않았는데, 내용은 이제, 이제 아는 입장에서 보면은, 군사, 그리고 그건 공개할 때 군사 부분은 빼버리면 되죠. 빼버리면 되고, 이것은 비밀의 가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장과 기사를 통해서 이미 드러났고, 그것을 요약한 게 14선언이니까 이걸 전문을 공개를 해야 됩니다. 전문 공개해가지고 이 대화를 생생하게 국민들이 알고, 그 다음에 누구를 찍든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이 정부가 제공해 줘야 됩니다. 이 정부가. 이명박 정부가 잘한 것도 많고, 저는 이명박 정부가 20% 지지를 받는다는 것을 참 억울하다고 봅니다. 북한에 뜯어먹히지 않고. 그러나 가장 잘못한 게 이런 문제,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70억 달러가 들어갔다,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 하는 이야기를 이명박 대통령이 하고도 후속 조치로서 그 국정조사를 한다든지, 청문회를 한다든지, 수사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는 일찍 취하지 않았어요. 아니,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적의 핵 개발을 도와주는 것은 그건 간첩이 아니라 그 반역 중에서도 어마어마한 반역인데, 그런 정보만 이야기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아니, 이명박 대통령이 무슨 논평갑니까? 또 이런 대화록의 존재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자기들끼리 알고 그쳐버렸습니다. MB 대통령이 약간 논평가적 기질이 있어요. 나무 일처럼. 그 촛불 시위 나왔을 때도 지산에 올라가서 아침 이슬 잘 들었다고 노래 불렀다고 약간 논평가적 기질이 있는데, 저는 약간 의심스러운 게, 노무현 김정일 14대화록 외에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 당시에도 기록이 있을 거다. 있죠. 거기에는 뭐가 있겠는가? 그게 중대한 정보가 하나 있어요. 그것도 역정 모의에 쓰셨어요? 네, 한 차트로 썼는데, 이게 뭐냐?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을 만나고 돌아와서 가장 강조한 게 하나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놀라운 이야기를 했다. 주한미군은 통일 이후까지도 있어도 그렇습니다. 좋다고 이야기를 했다. 왜냐하면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 유지를 위해서. 그래서 주한미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것이 이번 회담의 가장 큰 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이 이야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외신 기자들한테도 하고, 저는 그게 그분이 노벨 평화상 받는데 중요한 공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뒤에도 계속 북한에서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냐? 과연 김정일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겠느냐? 라고 의심을 하고 있던 차에 2001년 가을입니다. 임동원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홍사덕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놀라운 답변을 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통일 이후까지 주둔하려 해도 좋다고 하는 그 주한미군은 지금의 주한미군이 아닙니다. 어떤 주한미군이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김정일 위원장의 말은 이렇습니다. 즉, 이 주한미군의 성격을 바꿔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 태도를 포기하고 일종의 평화유지군 또는
밸런싱 롤 또는 스테빌라이징 롤을 하는 평화유지군으로 있으면은 통일 이후에 계속 있어도 좋다는 뜻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이 그 전에 한 이야기는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전달했어야지. 그러면은 주한미군이 북한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포기하고 평화유지군으로 있을 수 있느냐? 아니, 한미동맹 하에 주한미군의 역할은 북한군의 재남침을 저지하기 위한 걸 목적으로 있는데, 그 북한을 적대적으로 보지 않는다. 평화유지만 한다는 것은 남북한 사이에서 중립한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주한미군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만약 그런 합의를 정식으로 해가지고 미국에 통보하면은 미국은 한미동맹 해체로 갈 겁니다. 우리 그럼 너 당신들 잘 해보라고. 이미 뭐 적대관계 해소했다고 하니까 주한미군 왜 있어야 되느냐? 나갈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제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더 자세한 기록이 임동원 씨가 2009년에 쓴 피스메이커라는 회고록에 나옵니다. 예. 어떻게 이 합의 과정, 이런 쉽게 말하면 주한미군 중립화에 대한 합의예요. 중립화는 괄호하고 주한미군 무력화에 대한 합의를 어떻게 이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과정을 보면은 김대중 씨가 그런 아이디어를 북한에 던지고 김정일이가 받아가지고 2000년 6월 13일 오전에 14일 오전에 딱 만났을 때 김정일이가 김대중 대통령의 그 아이디어를 자기가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두 사람이 합의를 하는 거예요. 합의를. 그런데 돌아와가지고는 앞에 전제적으로 빼버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이 주한미군이 계속 있어도 좋다고 이렇게 거짓말입니다. 이거.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거짓말로 끝나느냐? 저는 그 뒤에 노무현 정권이 한 한미연합사 해체, 전시작전권, 그 사람 표현으로는 환수고 정확한 표현은 전환인데 이것이 바로 주한미군을 무력화시키는 1단계라고 생각합니다. 1단계. 그러니까 제2단계는 문재인 씨가 집권하면 이루어질지 모르죠. 참, 이게 지금 우리 모처럼 이 조갑재 선배님 모시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다 보니까 참 깝깝해집니다. 깝깝해지고,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왔나 하는 느낌이 좀 들고, 어떻든 지도자가 되면, 그때는 이게 격이 좀 달라져야 하는 것인데, 왜 이게, 그야말로 막대 먹은 뒷골목의 얘기 같은 수준의 언행과 사고와 무슨 누구라도 예를 들어서 뒷골목 막걸리 집에 앉아가지고 남북 관계를 할 수도 있고 전쟁을 몇 번씩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명색이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대통령이 그런 사고의 수준에 말하자면 국가 이성이 아니고 그런 사고의 수준에 머물러서 국정을 수행하고 가서 서명을 하고 합의를 보고 온다고 하는 게 이 대화록, 녹취록 이런 데서 우리가 읽어봐야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참 우리 정치의 어떤 수준, 또 우리 사회의 어떤 정치의 어떤 이면에 있는 어떤 묘한 그 뒤틀린 일단 컬트 비슷한 무슨 이상한 사교 집단 비슷한 그런 어떤 정서가 공식적인 어떤 영역에까지 굉장히 침투한 것이다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14대화록이 전면적으로 공개되는 것은 우선 1단계로 당장에 선거 전에라도 공개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어떻든 일정한 시기를 봐서 사실은 이 6.15에 관련된 여러 가지 대화록도 차제 공개가 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아까 제가 우리 조 선배님한테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만은 저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떻든 북한은 망하게, 김정일 정권을 망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나름대로 어떤 공통의 어떤 음모론적 어떤 합의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늘 갖습니다. 이게 하는 거 보면
김정일 정권을 망하게 했다가는 자기들의 현재 대한민국 안에서의 정치적 입지가 괴멸될 것이므로 아마도 자기들의 말하자면 뭐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김정일이라고 하는 카운터파트를 세워놔야 여기에서 자기의 입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삼류 종북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마지막으로 뭐 꼭 뭐 못하신 얘기나 뭐 당부하고 싶으신 얘기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죠. 그런데 이런 문제를 이해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역시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상, 이념. 그래서 한반도에서는 이런 문제나 이 정치의 문제를 보는데 이 사상적으로 보는 거, 그게 가장 정확하더라고요. 이념이란, 사상이나 이념이라는 게 어떤 복잡한 문제를 보는 관점이니까. 가치관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가치관이니까. 그래서 한반도에서는 이념이 가장 큰 전략이다. 우리 황장엽 선생이 아주 그 이념을 잘 규정을 해 주시던데, 이념은 공동체의 이해관계에 대한 자각이다. 또 이념은 자기 정당성에 대한 확신이다. 그 이념이 왼쪽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 그런데 이 문제는 남한의 종북 좌익 세력들은 이 동구 공산권 소련이 무너지기 전에는 그것을 자기의 신념으로 확신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공산권이 무너져 버리니까 현실에서 이제 떨어져 가지고 하나의 관념으로서 존재하게 됐는데, 그런데 열심히 해가지고 정권을 잡았다. 이러니까 완전히 이게 어떻게 보면 정신 이상적인 행태가 나오는 거예요. 정신 이상적. 근데 공산주의, 뭐 우리가 좌파로 가면은 결국은 공산주의적 생각의 핵심은 계급 투쟁적인 생각, 유물론적인 생각, 이런 게 다 합쳐져 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인간이기를 멈추게 하는 사상입니다. 예. 공산주의가 머리에 들어오면은 인간이기를 다 포기해야 돼요. 사람 죽이는 것도 혁명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 대한항공 폭파 사건, 노동자를 다 죽이는 거, 이게 우리 생각으로는, 야, 노동자의 천국에서 어떻게 한국 노동자가 탄 비행기를 폭파시켰느냐 할지 모르지만은, 김정일이가 지시한 것은 그게 외국 사람이 탄 비행기를 폭파시키면은 나중에 국제 문제가 되니까, 글쎄. 우리 노동자가 탄, 한국 노동자가 탄 비행기를 골라서 폭파시킨 거예요. 이게 이념인 것이죠. 근데 이 이념의 세례를 받은 이 종족들이 지금 남한의 종북 좌파 세력으로서 문제는 정권을 한번 잡아봤고 앞으로도 정권을 잡을 가능성을 지금 우리가 열어놨다. 이런 문제에 봉착하면은 자꾸 저는 조지 오웰 생각이 나요. 1984년을 쓴 영국 소설가 조지 오웰이야말로 공산주의에 대해서 가장 깊게 들여다본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식인들은 관념의 유의를 끊임없이 할 수 있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릴 때가 있다. 언제냐? 전쟁이 났을 때다. 예. 쉽게 말하면은 이런 관념 유의를 계속 하다가는 전쟁이 날 수도 있다. 전쟁을 부를 수도 있다. 또는 전쟁 다음으로 심각한 경제 공황을 부를 수도 있다. 그때 되면은 관념이 현실하고 부딪혀가지고 그때 정신 차릴 거다. 문제는 그 사람들이 정권을 잡은 사람이면은 그 사람 정신 차린다고 우리 공동체가 같이 휩쓸려가지고 파괴되어서는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조지 오웰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뭐 사실 참 이게 이 잘못된 관념의 노예가 되어서 저렇게 말하자면 김정일에 추종하고 김정은이가 잘 되고 살아 있어야 자기의 이쪽에서 정치 생명이나 논리나 사상의 안전이 보호된다고 생각하는 저 처구니 없는 종류의 인간들이 저는 반성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어떤 세상이 와도 뭐 돌면 돌아버렸지, 그 반성할 종류의 사상적 기반이나 논리적 어떤 인식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늘 답답한 것을 느끼는데. 근데 그 반성하도록 만드는 게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민주주의 사회니까. 예. 유권자들이 똑똑해져 버리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번에 12월 19일 날에 심판받는 거는 후보도 심판받지만 우리나라 국민들, 유권자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도 이제 심판받는다고 보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천안함 폭진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유권자가 30%나 된다. 이 30%가
투표장에 간다는 사실이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뽑을 거냐. 그것이 잘 나타나는 게 19대 국회죠. 19대 국회 예. 300명 중에 지금 전과자가 61명이고 그 중에서 국가보안법, 방공법 위반자가 29명인 이런 국회를 뽑았다. 그러니까 종북 좌익 세력들은 그 민주주의의 틀 속에서 온전할 수 있는 상당한 기반을 지금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가지고 천안은 복지의 북한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5% 정도 줄어들도록 우리 지식인들이 열심히 국민들을 설득을 하고 이런 책을 내가지고 진실도 알리고 예. 이번에 우리 정 실장이 하시고 계시는 이 뉴미디어로서의 정규제 TV 이런 게 많이 생겨가지고 이 유권자들이 안 속으면은 이 종북좌파 문제가 해결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유권자들을 속이는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종북좌파들한테 속아 넘어갈 거냐? 우리 대한민국파가 그 진실을 지켜낼 거냐? 근데 이제 또 뭐 단일화 쇼를 하고 단일화 쇼를 하는 동안에 이제 검증을 취해가고 그렇지. 번개불에 콩을 어떻게 볶아 먹어보려고 저렇게 애를 쓰고 있죠. 그 참 가정스럽습니다만 어떻든 뭐 저런 과정이 현실에서는 진행 중이고 문제는 우리 국민의 지력 또는 우리 국민의 정신력 또는 우리 국민들의 뭐라 그럴까요? 어떤 장기적인 역사가 나중에 입증해 줄 어떤 현명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지금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저는 오늘 모처럼 늘 뭐 경제 얘기 이런 것만 하다가 오늘 우리 조갑재 선배님 모시고 이 노무현 14 남북 정상회담 뒤에 얽힌 참 어처구니 없는 뭐 이 대화록 그 독후가 뭐 너무나 굴욕적이라서 다 읽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관련된 얘기를 참 착잡한 마음으로 또 대선이 이제 불과 뭐 얼마 안 남은 이 시점에 같이 좀 나눠봤습니다. 조선님 뭐 종종 나오시죠? 예, 감사합니다. 너무 오늘 처음이십니다만은 뭐 거리 시내 그렇게 거리도 멀지 않은데 그렇습니다. 종종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오늘 조수면님 모셨고 며칠 있다가 그 이제 북한 뭐 인권 운동하시는 이런 분도 한번 좀 초대를 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뭐 경제 문제라는 게 이 국가 안보나 국가의 어떤 그 장래의 어떤 안전성 뭐 이런 게 보장이 되고 나야 사실은 그렇죠. 그 위에 이제 경제적 자유가 안보가 가장 큰 복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